화되고 있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한덕수 후보는 외부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오지만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 정리는 곧 될 거라는 듯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그래서인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시작도 않은 채 이낙연 전 총리 등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3번이나 만나자고 했던 한덕수 후보. 하루 만에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단일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겁니다. 반 이재명 연대를 고리로 만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고 제가 사적으로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학 동기인 분이 이렇게 변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찬 뒤 한 후보는 자신을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지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반 이재명 연대든 빅텐트든 정작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 한 후보는 오후에 부랴부랴 김 후보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려 했지만 당 선거 전략에 분노한 김 후보가 갑자기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귀경하면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에 반발하며 김문수 대선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의원총회도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국회 바로 연결해 지금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조금 전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인 8시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요. 김 후보와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와 서울 복귀 선언에 지도부가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지도부가 대구행을 결심했던 건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 김 후보를 설득해 단일화에 대한 답을 얻어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가 되려면 9일을 넘겨선 안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의원들 뜻을 모아 사실상 읍소하러 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의원들도 지도부가 김 후보를 만나 답을 듣고 돌아오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 위해 경내에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당 지도부가 자신을 후보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단일화 요구에 반발하며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김 후보는 앞서 오늘 의원총회는 시간이 늦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늘 밤 의원총회가 재개되면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 측도 당초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에 내려갈지 검토를 했었지만 계획을 취소했고요. 우선 김문수 후보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외 압박으로 인해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는 오늘 밤과 내일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마치 경선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경선을 거쳐 선출된 자기 당 후보가 아니라 당외 인사이자 선거 경험도 없는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당내 친윤석열계가 당장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대선 이후 당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 그렇다는 분석부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에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다면서 그릇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대선 출마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권유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민 모두를 한마음으로 통합해 가면서 제가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것은 순전히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개헌과 국민통합을 내건 거창한 출마 명분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과 굳이 단일화를 하려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2.3 내란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 후보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자체 경선으로 뽑은 후보는 제쳐두고 한덕수 후보에게만 겼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지지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적도 없는 한덕수 후보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당을 장악한 친윤계가 대권보다는 계속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원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반성과 혁신, 미래는커녕 차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내란 계엄 극우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또 이미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한덕수로의 단일화는 곧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묻지마 단일화는 어떻게든 상처를 남겨 향후 국민의힘에 커다란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가 뭔지, 대선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목적이 정치 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전체 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형식이 아닌 입법청문회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역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 날 첫 공개 회의를 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고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선 후보 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을 돌며 지역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중원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충청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진을 촬영하고 서명한 책을 건네며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늘렸습니다. 그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작년 목부위 피습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조봉암 선생과 전두환 정권 시절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애둘러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 집단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전국 최연소 이장을 만나며 청년층을 향한 공약도 대거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주거 지원도 확대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권을 집중 방문하며 경청 투어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전주와 익산 등 전북권으로 향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김지인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국민의힘 진실게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측과 당 사이에 신경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지금 폭발한 상태라는 건데요. 네.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김 후보는 이걸 두고 당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당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소집을 해놓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아놓고도 이분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전당대회를 다시 안 열어도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예비 후보가 만약에 이길 경우를 가정한다면요, 그럴 때는 추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당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일정도 중단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 측에서는 단일화를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당의 거센 압박에도 김문수 후보가 버티는 건 결국에는 시간은 자기 편이다. 이런 계산도 깔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시간은 김문수 편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네. 사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열세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막강한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라는 건데요. 네. 지금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김 후보를 설득하려는 건 결국 단일화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요, 그 선거 공보물이죠. 국민의힘의 선거 공보물, 뭐 이렇게 후보 얼굴을 유세 차량에 붙인다거나 네. 하는 것들을 일부 지역에서는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문수, 한덕수 후보 2명으로 공보물은 예비로 만든다고 해도 11일이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아예 지나버리면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한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면 2번은 사라지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 당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상당히 이 선거 과정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자진 하차라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제목으로 이 대혼란 국민의힘을 붙여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지난번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구도로 치러졌었죠. 네. 쉽게 섞일 수 없는 두 진영 간의 대결이었고 경선 과정에서 갈등은 더 깊어졌었는데요. 지금 탈당을 했던 홍준표 전 후보는 당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잠시 미국행을 택했고요. 또 한동훈 전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지금 경선 이후에도 당이 규합하지 못하는 원팀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마저도 당 지도부가 잠시 거쳐가는 후보 정도로 대접을 하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단일화가 진행되든 간에 국민의힘은 4분 5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와중에 한동훈 전 후보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요. 이미 대선을 넘어서 당권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네. 1,000원씩만 하시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네, 한동훈 이제 전 후보죠.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자중 질환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본 건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6만 쪽이 넘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열람했는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도 3만 건에 육박합니다.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대법원은 6만 쪽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며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당연히 다 본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9시 대법원 2부 사건 배당, 11시 전원 합의체 회부, 오후 2시 첫 전원 합의기일 등 배당부터 첫 심리까지 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다시 열어 결론까지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기일 최소 열흘 전엔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선 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거듭하며 속도를 낸 겁니다. 대법관들도 충돌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며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전원 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속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선거 결과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위험은 없는지, 정치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을 놓쳤던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해마다 수만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원 업무를 거론하며 전원 합의체 심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가 녹아들어간 법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단 기존 법리의 잣대로 사건을 처리해내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한 달 넘는 수기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서울고법도 첫 공판기일을 잡으며 속도를 내고 있어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속도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상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괴한의 공격에 식당과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 5명이 다쳤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고 경찰이 황급히 뒤쫓아갑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슨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도둑이 닥쳤어. 버튼 같은 걸로.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가위와 볼펜으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다치게 한 뒤 3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볼펜을 휘두르고 여성을 깨물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에 시민 5명이 다쳤는데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옷을 벗으며 도주하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20대인 남성의 정신질환 병력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숙객 14명이 단체로 가스에 중독된 전남 완도의 리조트 사고는 합동 감식 결과 4층 보일러실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숙객들은 3층과 4층, 6층 등 여러 층에 머물다 가스 중독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보일러실 천장에 마감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복도에선 실내 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400ppm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으며 경찰은 리조트 측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누출 사고와 관련해 도내 숙박시설 등 4천여 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대출금을 못 갚고 밀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지난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란의 여파가 5달 넘게 지속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한계 자영업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바빠야 할 점심시간. 그런데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17년 전 문을 연 이 횟집은 한때 연매출 30억 원을 자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니까 60%, 70%가 줄은 거죠. 200평 넓이의 대형 매장이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빚만 7억 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한 3년 만에 다 인건비로 지출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도 안 남았죠.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한 1억 정도가 그러니까 파산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11년 된 인근의 또 다른 식당. 가게는 그럭저럭 운영해 가는데 갈수록 빚만 늘고 있습니다. 5억 원 빚에 매달 내야 할 이자는 300만 원 정도. 음식값을 올리자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재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오르고 이제 또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제 인건비가 없어요.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은 연소득의 평균 3.5배에 달합니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진 1분기,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 달 이상 돈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자영업자는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오늘의 상품권이나 아니면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소비 바우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소비에 나설 수 있게.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50만 명. 이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추경 예산을 활용하는 대책 외에도 고용과 산업 재편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소혜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에겐 특히 배달앱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런데 배달앱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과거와 비슷한 매출을 올려도 손에 쥐는 돈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버는 걸까요?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째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는 기란샘 씨. 시간당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근무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건당 3,000원으로 떨었던 배달료가 2,000원 선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연료비 같이 배달에 꼭 필요한 비용을 빼면 최저임금을 벌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1시간에 9건, 10건 배달해야지 그 최저임금 이상 번다고 되는 구조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더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배달앱을 쓰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마다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점의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얼마 전부터는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평균 그냥 40을 팔아도 혼자 하니까 해도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똑같은 매상을 팔았다 한들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